잠시 후 지방자치 30년의 성찰과 지방의회 도약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방의회학회 연례학술회의가 시작됩니다. 장내에 계시는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소지하신 휴대폰은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곧 시작될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돼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의회학회 창립식을 작년에 역사할 때 제가 와봤는데 아주 1년도 안 된 사이에 아주 큰 학술대회를 이렇게 기획해서 또 다른 느낌입니다. 아또 우리 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30년의 성찰과 지방의회 도약 방안에 이라는 주제의 공동 주제의 발표 제2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 대학의 최원호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최원호 교수님의 토론을 맡아주실 동의대학의 차동욱 교수님이었습니다. 강원대학의 홍현득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을 소개합니다. 일어나지 말고. 그다음에 이 토론을 맡아주실 건국대학의 정성훈 교수님, 경희대학의 최진원 교수님. 눈이 와서 길도 편치 않은데 이렇게 아침 일찍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 얘기하기 전에 제 소개하면서 제 전공 간단하게 얘기해야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중앙대학 역사학과에서 조선 후기 향약, 향약은 지방자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전공한 박형아입니다. 작년에 정년을 해서 한국지방자치 중앙회 우리 전상직 회장님께서 계속 향약 연구 좀 하라. 그래서 향약연구원을 인사동에 아주 크게 만들어 주셔서 정년하고 놀지도 못하고 계속 어쨌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주민자치에서 1년 반 활동을 하고 올해만 50번 세미나를 했어요. 주민자치 학회에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역사하고 연결을 안 시켜요. 잘 단절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기존 연구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이 지방의회 학회도 사실은 조선시대 지방의회가 있었습니다. 제 전공이에요, 이게. 제가 향약을 하나로 이렇게 여시향약으로만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향약을 보니까 4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향규라는 규약인데 그 모임 이름을 향회라고 불렀고 그 규약이 향규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여시향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퇴계 선생이 먼저 만들었고 이 중국 여시향약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말을 한국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일본의 학자가 했어요. 이거는 여시향약 보지 않고도 나올 거다. 우리 토착자인 겁니다. 지방의 유주들이 해서 여기는 자기네끼리 뽑아요. 사족끼리 선거를 해가지고 선거를 해요. 전형위원을 10명 뽑고 그 후보자 이름 밑에 동그라미를 쳐요. 권점이라고. 그 동그라미 친 그 권점에도 투표지까지 남원의 향교에서 했던 것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조선시대 지방의회로서 투표한 그 동그라미 친 거 물론 간접선거죠. 전형위원을 뽑아서 한 아주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진행됐고 이 지방의회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현대 정치학회에서는 조선시대 향교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얘기 안 해요. 그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여시향약은 아까 회장님 잠깐 말했죠. 1517년 18년에 살인파들이 향촌 사회를 중심으로 섰기 때문에 이 조광조 살인파들이 향약을 시행하는데 중국에 있는 여시향약을 가져와서 시행했습니다. 이게 주연 향약이고 이게 수령들이 내려가서 통치하는 국가 통치를 위해서 시행했던 겁니다. 이게 주연 향약입니다. 근데 그 시행이 너무 급격하게 하는 바람에 이제 반발을 받아서 중단됐던 게 주연 향약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는 총계라고 그게 제 주전공인데 이거는 벌써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던 25가구, 50가구 내의 자연촌에서의 자치적인 조직으로 주민자치 조직으로 삼국시대부터 존재했습니다. 고려시대도 존재했고 하지만 전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 얘기만 전 지금 합니다.
우리 역사하는 사람은 시대를 몇백 년씩 넘어서 남의 시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촌계죠. 주민자치로 이거는 양반들이 관여 안 해요. 근데 아까 말한 향회라든가 향규라든가 주연 향약이 나오면 그 밑에다가 기존에 있던 걸 묶어놓죠. 그 밑에 들어가죠. 조직화시키고 그다음에 동계라고 양반들 중심으로 하는 동계에서 행정동 동계에서 그 밑에 있는 이 자연촌 마을 총계를 자기네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그 총계는 일제시대까지 분해가 안 됐어요. 분해가 안 됐습니다. 그대로 제일 말단 단위 기층 조직이니까. 그래서 그 같은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방자치라든가 지방 정치라든가 의회라든가 주민자치에 역사하고 좀 연결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아니 뿌리 없는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보니까 저는 인문과학을 해서 그러는 인문학을 해서 그런데 사회가 가신 분들은 전부 외국의 그 자치 사례를 갖고 오시는데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중심의 한국적 토양에서 만들어진 자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여기 계신 전문가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 달라. 역사 쪽과 연결시키는. 그래서 제가 그냥 외람되게 말씀을 올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90분 딱 주어졌는데요. 이게 지금 30분 시중은 60분이 되고 30분밖에 안 남아요. 토론자는 4분이나 되시는데. 근데 사실은 그 토론이 더 중요하죠. 발표 내용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고생해서 준비를 하신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벌써 5분을 뺏어갖고 이래서 그 20분 내로 가급적 요약 정리하시고 토론하실 분들은 다 읽어 오셨으니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그다음에 토론자들께서 한 10분 이내씩 주고받는까지 10분 정도 쓰시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 또 말씀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발표로 최원호 선생님께서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모형에 관한 연구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소개받은 가톨릭대 최원호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코로나 걸렸다 회복이 돼가지고 마스크 벗어도 큰 위험은 없지 싶은데 오늘 지방의회 학회 아마 창립회인 것 같은데 제가 한두 달 전에 최진원 교수님 통해서 연락받을 때 사실은 조금은 즉흥적으로 주민자치회와 의회의 역할 모형에 관한 연구라고 그 제목을 드리고 제가 지방의회나 주민자치회는 뭐 제가 연구하는 그 분야이기 때문에 늘상 뭐 생각도 하고 일부 글을 써놓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절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원고가 정제가 되지 못한 부분이 군데군데 좀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엔가 토론문 드릴 때는 원고가 조금 더 정제가 안 돼 있었고 여전히 원고와 정제가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내용은 또 오히려 정리를 조금 하다 보니까는 내용은 또 분량이 좀 많아진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주민자치회하고 지방의회 역할 모형이지만 주민자치회의 역할 모형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주민자치회 역할 모형하고 지방의회 모형하고 관계는 뭐 크게 이 발제 논문에서는 연구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어딘가 제목을 보니까 관계 모형으로 뭐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모형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지방의회하고 관련해서도 뭐 양원제를 해야 된다. 얼마 전에 제가 국회에서 뭐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토론문은 주고 토론을 못했습니다. 그때도 뭐 그런 주장이 있었고요. 주민자치회도 공동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머릿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의 읍면동 모델을 전제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고려 대상입니다. 제가 이 글에서는 이를테면 읍면동 밑에 있는 통립안으로 하자라는 주장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논의하는데 좀 혼란이 좀 가중되고 짧은 글에서
정제하기가 힘들어서 머릿말에서도 밝혔지만 지금 현재의 지방의회, 특히 이제 기초가 염두에 두어져야 되겠죠. 기초의회 모형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읍면동 모델을 기본적으로는 전제로 해서 역할 모형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방의회, 기초의회하고 주민자치회 의원들하고 항상 우리가 하는 일하고 뭐 겹치는 거 아니냐.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좀 떨떠름하게 주민자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럴 일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목차가 이제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와 주민 자치라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유럽이나 일본이나 OECD 국가들 중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은 1980년대 이후에 중요한 사회 경제적 그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요새도 이제 유가가 굉장히 오르고 하는데 1970년대 오일 쇼크 두 차례 있었죠. 그 후에 80년대 경제가 회복이 돼도 선진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기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계사적인 흐름의 변곡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80년대 후반에 신자유주의로 나타나고 90년대 NPM이니 거버넌스 논의니 나가서는 영국에서는 빅 소사이어티 이 캐머런 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국도 그런 흐름 속에서 사회 경제 환경 변화를 보면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미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2010년 2100년이 되면은 78년 후에 한국 인구가 40% 이상 줄어들어서 굉장히 인구가 줄어들고 12페이지 보시면은 어 총 이게 최신 그래도 통계 데이터인데 이 보기가 조금 너무 작게 들어가 있어 갖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은 총 부양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 활동 인구가 15세부터 64세까지인가요? 그 경제 활동 인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하고 14세 이하의 그 어린 아이들을 부양하는 그 부양률인데 이 부양률이 우리가 어 그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60년대 초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때 잠시 부양률이 높았다가 이 그 베이비붐 세대가 전부 다 경제 활동 인구가 되니까 한동안 굉장히 낮은 그 총 부양률을 유지하다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재작년, 지금이 이 급격하게 총 부양률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그게 그 페이지 12에 총 부양률 추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급격하게 총 부양률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봐도 이 총 부양률 면에서 인구 고령화와 함께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기고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인구 소멸 때문에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지방 소멸 문제도 있고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격차도 커지고 14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구조적인 저성장 문제는 1980년대 이후의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재정의 과부하 문제가 있게 됩니다. 정부 재정의 과부하 문제라는 거는 한국은 아직까지는 조금 덜 심하지만은 비근한 예로 일본이 세계에서 누적과 채무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일경 수천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제일 심하지만은 유럽이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재정적으로 부하가 많이 걸린 시대입니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가 노인복지라든지 돈 쓸 때는 많은데 재정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시대. 예. 그러니까 재정의 부하가 걸린 시대.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했고 뭐 민간 위탁이니 민영화라는 흐름. 거기서 더 나아가서 2000년대 영국에선 캐머런 총리가 그 플래그십 아이디어로 내놓는 게 이제 빅 소사이어티라는 거죠. 그러니까 20세기에 그 빅 거버먼트의 흐름은 이제 파탄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제동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흐름을 염두에 두고 주민자치회나 이거의 이제 역할 모형을 좀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18페이지를 보시면은 어, 지방의회 모형을 예전에 제가 행안부 보고서에 쓴 건데 조금 좀 오래돼 한 10년 정도 돼가지고 이거를 데이터를
조금 최신 걸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대략의 정도를 가늠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은 한국의 기초의회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아, 프랑스 같은 경우는 꽃민이 36,000 개가 넘고요. 지방 의원 1 인당 인구수가 120 명인데 우리는 13,800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기초라고 하더라도 기초 지방 의회 규모가 한국만큼 큰 나라가 없습니다. 유럽은 그 프랑스를 보면은 꽃민의 지방 의원 수만 해도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무급 명예직이죠.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같은 지방 의회라고 하더라도 한국하고 유럽이나 일본의 지방 의회 모형은 상당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이제 무급제였다가 유급제로 전환이 되면서 의원 정수를 2008년인가 이제 좀 줄였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의원 정수가 더 적죠. 적으면서 유급제가 된 모델이고 기초의 범위는 프랑스 꽃민에 비하면 100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동 자치하자라는 얘기도 일정 부분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일본은 반대로 메이지 초기에 7만 개 있던 걸 지금 1,700여 개로 줄여가지고 규모를 계속 키워왔습니다. 기초의회. 그 이제 광역 행정이나 기초 단위가 너무 작으면은 행재정력이 너무 작아가지고 할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시군구 기초로 돼 있는 게 지나치게 광역이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광역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보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협력에서 하는 주민자치가 어, 기초의회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합되는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 한국에서 지방의회가 그럼 역할을 어떤 걸 하느냐라는 걸 검토한 게 19페이지인데 재작년에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전면적인 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지금 표 3-2를 보시면은 좀 볼드 학체로 어, 표기한 거는 그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새롭게 규정된 내용이고 대체로 3-1을 보면은 이런 일을 지방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주민자치회도 지금 규정 기본법 많이 올라가 있다라든지 입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여러 차례 있는 주민자치 그 기본법의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 크게 중복되는 일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20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본에서 그 정당별로 의정 활동에서 그 하는 정책 위반 심의 결정, 행정 감시 비판, 주민 민원 상담 해결, 예산 중개 뭐 등등해서 정당별로 어 지방 의회 역할 일종의 역할 모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거를 이제 참고로 제가 제시를 했는데 이거를 생각을 해도 그다지 중복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소소하게 뭐 정당 공천 문제 같은 것도 정리를 하고 개정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을 제가 해설서를 쓸 일이 작년에 있어가지고 저 혼자 쓴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같이 썼지만은 그 중에서 일부 발췌를 해서 참고될 만한 내용을 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보충성 원리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32페이지 표를 보시면은 제가 생각하는 보충성 원리와 주민자치의 기본 그 모델이 요 표로 요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주민자치회는 사회 영역에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생각을 하면은 동 단위의 일선 행정기관하고 접점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최근엔 특히 주민자치회 권능을 강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일본은 이미 위스탁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스탁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할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사회 속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또 영국에서 얘기하는 빅소사이어티 흐름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빅소사이어티라는 게 뭐냐면은 빅 거버먼트의 20세기의 그 모델이 이제는 제동이 걸렸고 정부의 재정 과부하로 파탄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더 많은 좀 역할 좀 해주십시오라는 거거든요. 사회에서 역할 더 많이 해달라는 게 주민들이 봉사 좀 많이 해주십시오. 지역에서 활동 좀 많이 해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역 공동체가 좀 복원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가 시민, 주민, 공민이라는 개념을 제가 34페이지에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은 교수가 독일어로 mitbürger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with citizen인가 뭐해서 공민하고 가까운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쓴 글 중에 주민하고 시민하고 개념 구분을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공민을 물론 이게 상호 배타적인 구분은 아닙니다. 어떤 주민이 시민일 수도 있고 공민일 수도 있고 한데 지역 공동체 내에서 그 이미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정리를 좀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그 건너뛰 제가 작년에 주민자치의 성과요인이라고 해서 저 박사 논문을 지도한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게 34페이지, 35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표 두 개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표 두 개가 39페이지에 공공성 좌표, 주민자치회가 담보해야 될 공공성하고 마지막 페이지에 5-2죠.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 역할 모형 비교입니다. 39페이지에 그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공공성 좌표라고 해서 원래 이제 근대 이후에 대의민주주의는 정치 일에 해당됩니다. 이게 정치 일이라고 해도 되고 공공성 일이라고 해도 되는데 대의민주주의는 어, 대리인이죠. 정부 섹터에서 어, 그 정치의 의미가 부여됐던 시기고 그게 요게 그 정치 투로 오면은 어, 시민 영역에서 그러니까 사회 영역에서 협치 모델이죠. 공치라고도 하고 거버넌스라고도 하고 하바마스가 얘기하는 공공성의 시민 구조 전환에서 얘기하는 식의 이제 시민적 공공성이 있을 여지가 있는 그런 모델인 거죠. 근데 이 정치 투 모델은 거버넌스 모델은 이제 시민의 정치 참여 가 이제 활성화된다든지 협치 공치를 하면서 정치적 참여가 중요시되는 모델이고요. 정치 3에 해당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소사이어티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사회 속에 존재를 하면서 생활 정치 쪽에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이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어딘가에 참고 이미지가 그림이 너무 작게 나왔는데 17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본의 주민자치회나 초나이카이라고 정례회라고 해서 이것도 최근에 제가 들어가서 많이 검색을 해보니까는 정례회 초나이카라는 명칭보다는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을 요새는 또 폭넓게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새로운 일본의 흐름 속에 지역 운영 조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주민자치조직 외에 지역을 주민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회 속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서 이 그림을 크게 좀 확대해서 보면 좀 알기가 쉬운데 그런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지역 운영 조직을 강조하는 그리고 다기능 지역에서의 주민자치회가 운영 조직으로서 기능을 하고 다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정부는 행재정력 동원에 한계가 있는 시기에 재정적 과부하 때문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사회에 존재하는 주민자치회의 에너지를 활용하고 동원하려고 하는 게 대체로 공통된 흐름이고 그런 흐름 속에서 한국도 주민자치의 모델을 생각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역할 모형을 비교해 보면은 자치구역 시군구는 의회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는 광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민자치회는 협약에서 기능을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은면적으로 봤는데
또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이 조직의 형태는 지방의회는 공법인이고요. 주민자치회는 공법인이 아닙니다. 자동적인 성원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직 형태를 보면 임의조직도 있고 지원단체, 비영리조직, 뭐 NPO, 일본 같은 경우에 보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성원권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적으로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갖게 되는 거고, 주민자치회는 지금 임의로 가입을 하게 돼 있고, 입법권도 조례로 존재하고 규약으로 존재하고, 급여는 유급이고, 주민자치회는 기본적으로는 무급이고, 광역협약, 뭐 주민 대표성은 높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임의적인 사회에 존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주민 대표성을 엄격하게 확보하는 건 상대적으로 제한된 수밖에 없다. 자치 형태는 정치적 자치, 생활자치, 정당 관여, 가능 불가, 정치적 종교적 중립은 지켜야 되고, 정치 형태는 이제 대의민주주의에서 거버넌스, 또 주민자치회는 생활자치 영역에서, 그러니까 아까 정치 1, 2, 3로 얘기하면은 1, 2번이 이제 지방의회하고 관련되는 거고, 3번이 생활정치하고 관련된 주민자치회 모델입니다. 자원 획득은 정부는 이제 조세 등 증세, 징병, 강제력 수반되는 걸로 가능하고, 주민자치회는 자원봉사, 회비, 수익사업, 보조금, 위탁사업, 수입, 또 수익사업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법인화를 만든다든지, 또 공공성이나 대표성 확보, 뭐 이런 등등의 기준으로 한번 제가 양자를 쭉 좀 역할 모형을 비교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처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의 선진국들이 대체로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얘기할 필요는 있겠다. 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셔야 되는데 우리 최 교수님이 20분 요구했는데 20분에 딱 끝냈어요. 이분은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분이에요. 30분 내가 하면 30분 하고 5분 하면 5분에 끝내야 그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인데 아주 감사합니다. 결국은 오늘 발표하신 결론은 40쪽에 있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 역할 모형 비교가 이제 결론인 것 같은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 참 문제가 많이 있죠. 이걸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는가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은 이따 토론에서 해주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조성호 선생이 그 아주 주민자치에 대한 요즘 관심이 한 1년 동안 굉장히 높아지셔서 상당히 많은 논문들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국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 간 협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조성우입니다. 건국대학교는 아시다시피 오늘 보니까 팜플렛이 뭐 대학 평가에서 7위를 했다 그러는데, 우리 지방자치 분야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는 우리 지방자치 분야의 서울대학교입니다. 가장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을 했고, 노유웅이 최창으로 이어지는 학맥을 이은 아주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국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 간 협치 활성화 방안을 발제 의뢰를 받고 검색을 해보니까 선행 연구가 한 편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미개척 분야입니다. 오늘 어쩌면은 오늘 이 자리가 실온적 연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널리 해량하여 주시고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제 아까 최원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빅 거버먼트, 프롬 빅 거버먼트 투 빅 소사이어티, 캐머런 정부가 그걸 선언한 이후에 이제 관리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입니다. 오늘 제가 발제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도 협치를 해야 되고,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의회도 협치를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부인도 이제 협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협치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협력이고, 또 정치에서도 또 협치를 많이 써요.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저는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을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governa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협치는, 저는 이제 공공 부분에서 협치가 를 보면은 중앙하고 지방, 그러니까 중앙하고 시도, 시도하고 시군구, 그리고 시도하고 지역사회, 이거를 보면은 협치는 제일 중요한 게 협력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서로 그 절차를 거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공공 부분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협치라는 개념은 서로 어 저기 그 정책이나 사업을 놓고 서로 협상을 해서 거친다는 의미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협상을 거치면은 반대가 좀 줄어들어요. 아, 이건 내가 지난번에 나한테 의견을 구했어. 근데 이게 만약에 협상을 거치지도 않고 하면은 이게 주민들이나 의회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는 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제안이 됐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관리와 협치 시대를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관리 시대 때는 굉장히 행정이 빨라요. 스피드예요. 중앙정부도 그냥 일사천리로 결정해서 집행해 버리면 돼요. 한 명의 그 사무관이 지방 의견 수렴할 필요도 없어요. 기한해 가지고 쫙 뿌리면은 243개 자치단체에 전달이 되고 집행이 돼 버려요. 지금은 이 협치 시대는 좀 골치가 아파요. 공문 뿌려 가지고 의견 주세요. 전국 시도지사 그 협의회에 의견 주세요.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의견 주세요. 이게 다 협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 협치 시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너무 서두가 길면 안 되기 때문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우리 지역 사회에 주민자치회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이게 이제 20년 전부터 정립이 됐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조직의 주체는 이제 주민자치회는 주민이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고, 지방의회는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의회는 단체자치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자는 주민자치회는 회장이고, 자치단체는 단체장이고, 지방의회는 의장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 방식을 보면은 주민자치회도 원래는 이거 단체장 이청하면 안 되는데 주민 선출로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게 현 주소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선출이죠. 지방의회도 주민 선출이죠. 그래서 주요 사무를 보면은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화합, 공동체 형성, 유인 사무 등을 수행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의회는 잘 알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 이 관계, 이 세 개가 그럼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느냐? 이것도 앞으로 논의가 필요해요. 지방의회하고 자치단체하고 지방 주민자치회가 이거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은 많이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협치 시대가 끼어들면서 복잡해졌어요. 그러면 웃음가리 주민자치회 놔두고 자치단체하고 의회하고 그럼 어떤 관계가 되느냐? 어떤 학자는 견제와 균형만 강조해요.
또 어떤 부분은 또 협치해야 된다 그래요. 이게 혼란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방자치 한 25년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협치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협치를 하는 속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방자치학자나 교수들은 이걸 고민하지 않아요. 이 중요한 거를. 어디 가도 저처럼 이렇게 고민하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게 협치하고 우리 상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어떤 게 우선순위냐 이거는 앞으로 철학적으로 정립이 돼야 돼요. 이거는. 제가 내린 결론은 협치가 기본적으로 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맞다는 거고 그러나 저보다 더 훌륭한 철학자가 나타나서 아니다 견제와 균형이 먼저고 그다음에 협치다 이렇게 결론 내릴 분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은 협치는 기본이고 그리고 협치를 수행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민자치회, 지방자치회, 지방의회를 보면은 저는 이 관계를 어떻게 규명했나 하면은 주민자치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지방의회와는 대등한 관계를 형성해서 협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협치도 하고 견제와 균형을 하는 거다. 그렇게 저는 조작적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 주민자치법도 안 만들어졌고 재정 지원도 미흡하고 역량도 부족해서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간의 협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이게 그 갈등이 정폭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가 도입돼서 도입되고 주민자치회원들이 지금 지방의 의회로 진출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과 주민자치위원 간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러면 심했느냐? 과거에는 좀 그래도 화합적이었어요. 읍면동 수준에서 예산협의회라는 걸 뒀어요. 옛날에 읍면동 수준에. 그래서 주민자치회 간의 상호 보완적 협력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기존의 예산협의회를 통해서 지방의회는 주민자치회의 조례 등 입법 관련 상황, 행정감사 등을 주민자치회에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지방의회 입법 활동에 관한 협조를 구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지역 현장의 문제점이나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예산 협의를 통해서 지방의회에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협치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경쟁 관계 이런 게 형성되면서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협치를 제대로 정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협치에 대한 이론 이제 사실상은 우리 주민자치의 이론적 배경은 저는 이렇게 두 개로 정립했습니다. 하나는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의 그 이론적 그 토대는 또 하나는 협치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더 개발해야 되겠죠. 저는 두 개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지금 주민자치 학회가 있고 주민자치학이 만약에 정립된다면 주요 이론은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협치 이게 아마 큰 이론적 토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협치 수준에 대한 이론적을 보면은 전통적으로 아른슈타인이 1969년에 이제 제안한 걸 보면은 비참여 단계, 형식적 참여 단계, 실질적 참여. 이게 지금 50년이 넘었지만은 아른슈타인의 모형을 능가하는 학자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주민들에게 정보 공개 정도 해주는 거. 그리고 2단계는 이제 그 처방 단계인데 정책을 알리고 반응을 한류하는 정도. 그리고 3단계는 이제 형식적 참여인데 주민 설명이나 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서 하는 거고 4단계는 상담 그리고 시민 배심원이나 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이때 이제 4단계가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참여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트너십 단계는 공동운영위원회를 해서 공동 정책 및 공동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한임입니다. 근한임은 사무를 줘서 직접 주민들이 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통제가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주민투표나 주민감사나 주민조례 개정 및 개폐 청구에 의해서 주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에 발제를 하면서 주민투표, 주민감사, 주민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반응이 냉랭해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주민 주권이 구현이 돼요. 주민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단계에서 협치해서. 그리고 이제 뭐 국제 공공 참여 협의회 공공 참여 스펙트럼 이것도 거의 같은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이건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해서 사회자님한테 지금 시간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와 지방의 협치 수준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학자들이 얘기한 거를 주민자치회와 지방의 협치 수준 모델을 그 후학들이 나중에 연구할 수 있도록 해서 형식적 참여와 실제적 참여로 일단은 다이코토미하게 두 개로 나눠주고 그리고 정보 제공 1단계는 정보 제공, 상담, 협력 4단계는 파트너십 하고 5단계는 근한임 이렇게 해서 앞으로 모형 하나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협치 단계별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1단계는 쉽게 얘기해서 지방의회가 소식지나 해보,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요 정도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상담 단계는 지방의회가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알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협력 단계는 협의회를 일단 구축하는 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 참여에서는 지방의회가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서 쉽게 해서 조례 제정이나 이런 데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그런 걸 파트너십 단계라고 합니다. 근한 이임 단계는 주민자치회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근한을 주고 사업을 보장해주고 그거를 우리가 근한 이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 간 협치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54쪽 우리나라는 주민자치 조례에 협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왜 이거 한마디도 안 넣는가 하면은 협치라는 말을 넣는 순간 대등한 관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넣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보면은 주민자치 조례를 보면 표준조례를 보면은 주민자치 업무가 주로 마을 축제나 마을 신문 소식 이런 거하고 협의 업무 그리고 수탁 사무 이렇게 돼 있고 서울형 주민자치에도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저는 과제가 두 개라고 봅니다. 그 협치가 가능한 게 읍면동 수준에서 지방의회하고 협치가 가능한 거는 지역구 의원하고 협치를 합니다. 읍면동에서 다이렉트로 시군구 의회하고 협치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제가 전화를 다 돌려봤어요. 그런 데는 사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하고 의회하고는 이게 레벨이 다르고 실질적 접촉이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지역구 의원하고 협치가 일어나고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는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게 지금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방의회에서 인정을 안 해줘. 그렇기 때문에 또 협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래서 그 과제를 보면은 앞으로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 간의 협치는 실질적으로 제가 진단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주민자치회하고 협치해서 의제 설정 및 형성 단계에서의 주민자치의 실질적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인 정보 제공만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 추진 단계에서도 주민자치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에는 허수아비라는 거죠. 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와 지방의회 간 협치 측면을 보면은 제가 사례를 보면은 대전시가 이제 저기 조금 앞서갔어요. 저기 주민자치 조례 연구 및 발의 기능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것도 법적이라 예산 부족으로 잘 안 되고 있고 전주시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주민자치협의회도 법적 근거하고 예산이 없어서 작동이 안 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는 정책위원회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은 시군구 주민자치회가 조례를 개발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구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협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다음에는 한 5분 남았는데요. 다음에는 이게 협치가 잘 된 나라가 영국의 페리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국의 페리시에 대해서 이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자치단체냐? 이게 주민자치회냐? 저는 주민자치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페리시는 우리가 영국의 기초자치단체는 디스트릭트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UA, 유나이티드 어소리티드, UA, 그리고 강력으로서 카운티가 있어요. 이건 세계적인 글로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리시를 지방자치단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연구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앞으로 페리시는 이거는 의회라는 내가 볼 때 의회라는 게 협의회 개념이지 모든 세계적인 학자들이 분류할 때 영국의 기초단체는 디스트릭트입니다. 그 광역은 카운티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우리나라 헌법에 지방의회가 있다 해서 주민자치단체로 하는 거는 그 학자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모르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페리시를 보면은 지역의 대표로서 카운티의회와 구역의회가 대동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카운티가 카운티 그리고 구역의회가 페리시에 제한 시책을 행하는 경우 모든 페리시의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건설 개발 사업, 학교 관련 사업의 허가 시에는 반드시 페리와 협치하도록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협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영국의 페리시인화표를 보면은 여기에는 정책위원회가 있어서 입법이나 정책 개발해서 항상 그 기초나 강력에 제공하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서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활성화 방안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와 협치 수준을 강화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진단을 했지만은 우리나라 현재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의 협치 수준을 진단한 결과 형식적 참여 단계에 불과하다. 주민자치회의 의회가 간단한 소식지나 회보 제공, 의회 웹사이트 제공,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의회는 협의회라든가 워크숍이나 원탁회 이런 걸 통해서 주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주민자치와 파트너십, 실질적 참여,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또 중요한 거는 주민자치에 고유사무를 줘야 됩니다. 지금 안 주고 있어요, 고유사무를. 고유사무를 줘야지 진정한 파트너십이 관계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와 지방 협치 모델을 구축했는데, 제가 64쪽입니다. 그 모델이 있으면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 간의 협치 모델입니다. 제 나름대로 도식화 해봤습니다.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으면 시군구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면동 주민자치회가 있으면 시군구 주민지역구 의원이 있습니다. 이 학자는 이 모델만 하나 잘 수립해도 한 편의 논문이 되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오늘 발제하면서 이 모델을 만든 것만 해도 오늘 굉장히 공헌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델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협치가 이 정도 수준에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러면 협치 활성화 방안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투표 제도는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역 개편이나
중요한 사안만 돼 있는데 협치가 발달한 영국이나 선진국은 모든 조례에 대해서 주민투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면은 주민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게 최종 조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주권이 구현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주민투표법을 개정해서 모든 의원들이 니네들이 한 거는 중간 단계라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은 우리가 주민총회나 주민투표를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겠다. 이게 주민주권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조례 발안제를 통한 이제 협치 활성화입니다. 이번 이제 주민조치 조례 발안제가 만들어졌지 법이. 그러면 앞으로는 지역구의회는 주민자치는 지역구의원에게 조례에 관련된 의견을 전달하고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조례를 개발하고 제안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협치 역량 강화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주민자치에는 고유 사무가 개발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뭐 환경 미화도 될 수 있고 쓰레기 처리도 될 수 있고 주차장 단속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서 그래야지 협치가 됩니다. 고유 사무가 없으면 협치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단체자치장 민선이 아니고 관선 시대 때 대표적인 게 이렇게 대등한 협치를 못하게 하는 게 그 기능과 사무를 안 주는 거예요. 그건 형해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를. 그러면 제대로 대등한 게를 주려고 그러면은 사무를 줘야 돼. 기능과 사무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민간에서 전문가가 들어가니까 제일 무시하고 형해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사무분장에 그 전문가의 사무를 안 넣어줘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게 공무원들이 자기 기득권이고 철밥통을 지키는 길이에요.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민자치의 고유 사무를 안 지어낸 이유가 협치를 하기 싫은 거예요. 대등한 관계를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재정 의존하고 사업 의존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협치라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지방 선거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한다는 것은 협치는 정치적 과정이에요. 세상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도 바뀌었어요. 학교 운영위원회에 정치적 중립을 강력히擁護했어요. 근데 투쟁을 해가지고 지금 학교 운영회에는 정치적 중립이 깨졌어요. 참 깨진 게 아니고 정당이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앞으로 이 투쟁을 해야 돼요. 주민자치회에 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냐고요. 이건 정치적 과정입니다. 주민자치회는. 그래서 저는 그래야 주민자치회가 협치가 활성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법제화 방안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회법에는 이 법제화가 들어갔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경험해 보신 것을 가지고 아주 잘 정리해 주셨고,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 간의 그 협치 모델을 아주 만들어 주셨는데, 이 모델이 얼마나 적합한가인지는 토론자들이 이제 해주시라고 생각됩니다. 그 제시해 주신 그 아른슈타인 이론에 따라서 우리 걸 좀 점검하면 지금은 형식적 참여네요. 그 형식적 참여 5단계에서 6단계 실질적 참여로 가는 요게 지금 우리의 가장 어려운 고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뭐 시간 관계상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홍영득 선생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예, 강원대학 홍영득입니다. 두 분 발제를 잘 읽었고요. 사실 뭐 두 분의 어떤 그런 논문이 연속성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께서 지방의회와 이제 주민자치회 간의 어떤 이상 모형이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 조성호 박사님께서는 구체적인 그런 실행 방안에 대해서
특히 그 협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특별하게 제가 뭐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같은 맥락에서 제가 그 강조하거나 좀 더 다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워낙 뭐 이쪽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다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첫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민자치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전제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그 권리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방의회나 다른 어떤 주민자치와 다른 어떤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게 사실 뭐 보충성의 원리인데 보충성의 원리도 이게 누구를 위한 보충성인가를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의 현실하고 좀 우리가 이제 주민은 아까도 이제 뭐 두 분 말씀 중에서 주민을 단순히 어떤 그런 그 종속적이거나 아니면 지방의회의 어떤 그런 그 시혜적인 아니면 어떤 그런 그 봉사활동하는 이러한 정도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주민이 중심이 아니라 주민의 어떤 그런 그 주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지금 이제 그런 그 주민 자치가 뭐 늘 얘기를 하는 것처럼 가장 기본은 그 보충성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최 교수님께서 이제 뭐 보충성의 원리에 대한 어떤 그 세부적인 이런 말씀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그 상향식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원칙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우리 지방 자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 뭐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자칫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주민 자치와 지방 의회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설명할 때 어떤 그 현실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게 현실에 너무 어떤 그런 몰입을 하다 보면은 늘 어떤 주민 자치를 어떤 그 종속적인 관계나 아니면 주민 자치와 지방 의회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려는 이런 그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부분을 우리 조성호 박사님께서 논문에서 뭐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그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하나의 긴 스펙트럼 속에서 주민자치와 이 지방의회의 어떤 그런 위치가 있다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점에서 연속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의 이런 그 니치나 주민자치의 어떤 그런 그 역할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어떤 그런 그 기능과 역할 모형이라는 이런 것들이 더 그 정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뭐 참여 사다리 모형 참 좋은 것 같아요. 참여 사다리 모형에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또 이제 공공성에 관한 어떤 그런 그 측면에서 최원호 교수님께서 이제 그 구분을 잘 해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맥락에서 주민자치를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이제 그 아까 이제 참여의 어떤 그런 그 정도를 가지고 단계별로 이제 뭐 비참여부터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라는 것은 우리가 그 뭐 이런 주민자치의 맥락을 어떤 단순히 그 참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여 그 자체가 우리가 주체적인 어떤 그런 그 참여가 아니라 누구의 어떤 그런 그 행위에 참여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주민자치는 종이 되는 거거든요. 보충성의 원리도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면 주민자치가 중심이 되는 거고 주민자치라는 것은 이런 그 주민의 사회적인 연대, 행위의 주체성 뭐 이런 데까지 어떤 그런 그 확대를 하면서 이게 사실 주민자치라는 게 아까 이제 그 영국의 페리시도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이런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역마다 주민자치가 잘 되는 지역도 있지만 거의 뭐 전혀 주민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떤 이런 상황들도 있는데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그 페리시는 제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렇게 그 한국에서 논의되는 이런 그 과정들을 보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정말 다른 게 페리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페리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장님 콘크리트 만드시지 다리를 만지는 사람도 있고 머리를 만지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그 주민 자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뭐 주민 자치가 어떤 그 활발한 어떤 그런 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그 지역에서는 주민자치 요구가 지방 정부의 행정 과정에 어떤 그 참여까지도 실제로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역할을 이제 확대하는 이런 그 과정들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또 이런 그 단순한 그런 그 주민자치가 서비스의 보완 수준을 넘어서야지만 주민자치가 어떤 그런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을 보면 뭐 자원봉사라든지 어떤 그런 그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어떤 그 참여하는 정도의 어떤 수준을 넘어서 이 어떤 그런 우리 주민들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유의 어떤 그런 목표를 실현하는 데서 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이런 그 행위를 하는 이런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그 역할까지 이 주민의 어떤 그 역할이 그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의 어떤 그런 대표성이나 이 정당성의 의미를 찾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아까 뭐 그 조성호 박사님께서 논문에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주민 자치가 어디까지 어떤 주민 자치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정말 주민 자치와 지방 의회를 이 구분을 하는 게 지금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 더 정확한 어떤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주민자치와 지방의회의 어떤 그런 역할이나 어떤 그런 기준들 우리 최원호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그 우리 최원호 박사님 논문에서는 현재의 주민자치와 지방의회의 어떤 그런 그 차이를 중심으로 거기서 출발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이상을 가지고 구분을 해보면 굉장히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지향해야 될 어떤 그런 방향을 현실과 이상의 어떤 그런 구분 측면에서 제안을 해준다면 좀 더 어떤 그런 그 할 얘기들이 또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한 것도 있고 토론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동욱 그 우리 동의대 교수님께서 이제 하실 차례인데 이 토론문을 읽어보니까 오래간만에 발표자에 대해서 비판적, 합리적 제안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번째는 좀 토론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하도록. 그러니까 그 앞에 뭐 보충성 원리는 나온 거니까 저 주민자치 역할 모형에 대한 비판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의대 차동욱입니다. 보통 우리 학술회의에서 발표되는 발표문들의 성격이 한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이제 연구 결과를 이 논문이나 책으로 말관하기 전에 이제 좀 사전에 한번 사람들로부터 이제 좀 뭐 조언을 듣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발표하는 그런 발표문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메시지가 중요한 발표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발표하신 두 분의 글들은 물론 결국 나중에는 논문이나 책으로 발간되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우리 그 회의의 성격도 제가 볼 때는 연구 결과 발표하는 회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메시지가 중요하고 또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회의보다는 메시지가 중요한 회의가 돼야겠다 싶은 이유는 어저께 뭐 대통령께서 이제 그 국정과제 점검 회의라고 하나요? 그걸 이제 2시간 가까이 생방송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국민들 앞에서 거기 이제 균형발전위원장 현직으로 계신 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짧은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 자리가 그렇겠지만 뭐 한 수십 년간 해온 얘기를 또 그냥 반복을 하시는 제가 좀 그렇게 이해가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라면 더욱더 우리 오늘 모인 이 학회들 이 모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해서 더 강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좀 이끌도록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 회의가 좀 뭔가 메시지가 중요한 회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기 말씀하신 대로 뭐 앞에 제가 토론문 반 정도는 이제 뭐 마치 논문 심사하듯이 써놨는데 그 부분은 그냥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특히 이제 그 최 교수님 그 저기 발표문 중에요. 그 전체 발표집에 29페이지 맨 윗줄에 보시면은 보충성 원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참여 거버넌스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보충성이 원래 하면은 사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주민 생활에 관련되는 그런 행정이라고나 할까 그런 일까지는 안 내려가고 주로 이제 연방제에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연방정부와 주정부 또는 우리 같이 뭐 단일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 간에 이 두 어떤 권력 주체라고 할까요? 그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 권한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지. 이게 주민 단계까지는 사실 논의가 안 내려가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참여 거버넌스를 언급하신 이유는 비록 주민자치 조직, 우리가 주민자치회라는 표현을 쓰지만 주민자치 조직도 사실은 대표가 될 수밖에 없죠. 주민 대표들이 모이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볼 때는 상대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고 뭔가 참여 민주주의 조직으로 볼 수 있지 않냐 규모에서. 자, 그렇게 볼 때 지방의회는 그럼 대의제 조직이고 대표가 뽑힌 주민자치회는 뭐 대표의 개념이긴 하지만 이게 주민생활과 굉장히 가까운 이게 참여민주주의 조직이라고 할 때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어떤 논리, 법적 논리나 근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거버넌스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거버넌스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우리 뭐 간단히 다시 좀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하던 일들을 업무들을 이제 민간과 같이 뭐 민간에 위탁을 하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협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이제 제 경험에 근거해서 왜 도대체 지방의회와 주민자치조직이 왜 거버넌스가 안 되나 제 경험에 대해 그거에서 조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이라는 건 이제 뭐 제가 2019년부터 20년 2년 동안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촉돼 가지고 한 2년 동안 그 지방보조금 사업 심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보면은 그 지방보조금 사업이란 게 사실 그 특히 민간 단체가 지방의 민간 단체가 그 사업을 위탁받을 때 그게 가장 대표적인 저는 거버넌스 형태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거버넌스인데 여기 지방의회가 낄 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다 뭐 아는 단체끼리 이렇게 다 엮어 사는지 모르겠는데 외관상 형식적으로 볼 때는 지방의회는 거의 끼질 못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부산광역시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 거기서 직접 공모를 해가지고 민간 단체가 이제 지원을 하죠.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고 사업비 주고 지방의회는 나중에 이제 선정한 다음에 그때 뭐 한번 지방의회에서 한번 심의를 하고 나중에 뭐 그 예산 쓴 거에 대해서 심의 한번 하고 그 정도 하지 그 사업이 시작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전혀 지방의회가 개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질적인 진짜 주민조직과 광역자치단체는 일종의 연결이 안 돼요. 보통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지방보조금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때는 참여하는 단체들이 자치 주민조직이라기보다는 뭔가 부산광역시 전체를 이렇게 뭐 일종의 활동지역으로 하는 광역 차원의 단체 또는 뭐 아니면 심지어는 서울에 본부가 있는 단체들한테도 사업을 선정을 해줘요. 그걸 이제 우리가 심의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죠. 부산광역시 쪽에. 아니 부산광역시 사업인데 왜 도대체 서울에 근거가 있는 단체들한테 이 사업을 주냐? 그럼 대답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상 현재 부산시에는 수행할 단체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뭔가 다른 지역과도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주민자치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이 사업에 관련되는 건 어떤 식이냐면 구에서 사업을 신청을 해요. 구에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그래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주민 조직에게 사업을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광역자치단체와는 또 거리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구분을 떠나서 결국은 거버넌스는 지방행정기관, 광역이든 기초든 행정기관과 주민 간의 연결 또는 뭐 주민들로 구성된 무슨 뭐 시민단체 연결되지 지방의회가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예를 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냐면은
그 사업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예를 들면 추천한 그런 조직 단체에서 그 지역적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할 때는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주장하면 제일 걸리는 게 정치적 중립성이죠. 그 지역의 지방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 조직에서 주민 사업을 한답시고 사실은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냐. 그 현역 의원이 재선되도록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냐. 그런 정치적인 편파성을 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이냐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제가 기억하는 경향은 뭐냐. 부산광역시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도 다 어떻게 보면 미리미리 뭐 아름아름 되는 사업입니다. 뭐냐면은 사업 대부분, 제 기억으로 대부분이에요. 공모 기간이 예를 들면 일주일도 안 돼요.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공모해요. 실제로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시간은 또 12월 10일이 아니라 12월 14일이에요. 그럼 2, 3일 만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사업 계획안을 써서 응모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큰 사업들은 지원한 단체가 한 단체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심의위원들이 물어보죠. 이거 왜 응모한 단체가 한 단체밖에 안 되냐? 아 그거는 다른 단체가 없어서. 왜 없겠어요? 한 달씩 공모해 보세요.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하던 사업은 원래 하던 단체가 하고 새로운 사업도 미리 담당자와 연결된 단체들이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지방의회 의원이 추천한 조직이 하기 때문에 무슨 뭐가 좀 뭐 이상한 게 있다? 뭐 좀 속칭하자면 뭐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그런 식의 평가는 지금 하는 공모도 똑같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거번해서 배제돼 있으면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그냥 정치꾼이에요. 선거꾼. 선거 때만 나타나서 주민들한테 인사하고 지방의회 의원 된 다음에 사라지는 존재인 거죠. 지금도 지방의회 없애자는 분들 많아요. 하는 일 없다고. 물론 하는 일 있죠. 조례 만들죠. 근데 조례 사실 지방의회에서 통과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치단체장 산하의 조례심의위원회 만들어 놓고 땅딱 대통령령 만들듯이 국무회에서 만들듯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조례 만들면 돼요. 뭐 논란이 있는 거는 주민투표 붙이면 되고 그 지방의회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만약 그래서 지방의회가 없어져야 된다. 그럼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사라지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 그게 사라지니까는 사실 문제는 있죠. 그래서 저는 지방의회가 비록 대표기관이긴 하지만 지금같이 저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더 지방의회가 자리를 잘 잡으려면은 사실 지금같이 지방보조금 사업이라든지 협치 거버넌스에 지방의회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추천한 조직이 그 지역의 특정 사업은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 선거운동이나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저는 지켜보면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데 일단 단체들이 주민의 이익이 안 되고 선거운동식으로만 일을 한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한 사업들이 잘 수행되는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해야죠. 엄격히 제대로 했는지. 잘못했다. 그렇게 맡겼더니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추천한 지방의회 의원도 소문나면 재선 힘들어집니다. 어쨌거나 소문이 안 좋게 나죠. 그렇다면은 지방의회 의원도 너무 자기 사람들한테만 사업을 맡기고 이거는 사실 재선에 굉장히 빨간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저는 물론 일단은 자기 중심의 사람들 쓰겠지만 그 다음에 단체들도 허구한 날 그 자기의 뒷배가 되는 지방의회 의원들 이익이 되가면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다가 지방의회 의원 바뀌면은 그 사람들 사업 못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공격적으로 가셔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뜻을 아니까. 예, 그럼 우리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최원호 선생님 5분 안에 뭐 하신 말씀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5분 쓸 거는 없고요. 제가 발표할 때도 모두 말씀드렸지만은 학술대 발표 논문은 좀 자유로운 형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분야에 그래도 축적된 게 좀 있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 정제가 안 된 부분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논지나 제가 주장하는 바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소소한 부분을 가지고 책망을 하시면은 조금 좀 민망하고요. 두 분 아무튼 좋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논문을 이게 좀 정제해서 발전시킬 기회가 있으면은 좋은 아무튼 코멘트로 저기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제가 최 교수님 논문 더 읽어보니까 그 보충성 원리가 지금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그 노자, 정약용 이런 탕론 뭐 이런 데서 접목을 시키려고 굉장히 고생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 선생님 말씀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모델이라는 건 좀 그런 측면에 도움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먼저 건국대학의 정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정성은입니다. 오늘 토론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박사 논문을 광역의회 제도와 입법 생산성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정치학 전공인데 이제 의회 수준이 광역의회로 내려가다 보니 많은 선생님들께서 굳이? 라는 말씀을 처음에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그래, 잘했다 이런 쪽들의 이제 정치학에서도 우리가 지방 의회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져야겠구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좀 꾸준히 개발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일단 좋은 글 이렇게 읽게 되어서 참 좋았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의회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자치회 혹은 이제 주민자치 조직에 대한 좀 그런 공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얕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이 제목을 받고 일단 한국 주민자치회와 의회 간의 협치 활성화라는 그 주제인데 제일 처음에 드는 의문이 그거였어요. 사실 제가 박사를 하기 전에 국회에 근무를 하면서 지역을 또 이제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 각종 그 동주민센터와 또 주민자치위원회 혹은 각종 직능단체와 지방의회 또 그런 이 관계성들을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의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의 협치를 얘기를 하시는데 왜 단체 이야기나 혹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시군구급이면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 이런 급들과는 왜 얘기가 일절 없는 걸까? 근데 이제 또 앞에 저희 또 다른 발제도 역시나 지방의회와 또 이 그 관계 모델을 설정을 해주셔서 아 오늘 주제는 이건가 보다. 오늘 지금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차동욱 교수님께서 방금 왜 단체 얘기가 안 나오냐고 얘기를 하셔서 아 맞아. 나도 저게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었는데 글을 읽으면서 그게 안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일단은 협치를 제대로 하려면 카운터파트라는 게 이제 어디 쪽과 협상을 하고 지금 현재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가 맥을 찾아야 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3자 간의 관계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와 주민자치회 간의 그 관계성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 정치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대표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저희 연구자 선생님께서는 그 양자 간의 관계가 대등하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그게 대등한 게 될 수 있지? 이걸 대등한 걸 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 대표성과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정당성의 부재 혹은 굉장히 미약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혹시나 이 3자 간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제도지 전국적으로 가장 이제 착근이 되는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저희 광진구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위원회로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회는 일종의 실험적인 그 약간 위원 위촉 과정부터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업무가 더 이제 위임이 내려가 있고 한 부분 다른데 아직까지는 혼재되어 있는 주민자치회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 등 제도적인 통일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도 또 선생님께 여쭙고 싶고 또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발전 혹은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과정들 속에서 고민들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인적 구성 때문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국회 근무하면서 이제 각 동을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이제 구 산하에 있는 직능 단체 위원들 혹은 단체 소속 사람들하고 죄송하지만 한 80% 겹쳐요.
이게 새마을 문고 가셨던 분들 악수하고 또 그분 가면 또 어디 뭐 김장 담고 계시고 그분들이 또 뭐 무슨 협의회고 또 어디 가면 또 뭐 그래서 이게 죄송하지만 이제 그 현장의 경험은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죠. 그렇다면 지금도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올라온 것들이 그 이전의 위원회 구성들하고 인적 구성은 다르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얼마만큼의 인파먼트가 또 가능할 것인가? 고유사무 개발이라고 한다면 또 좀 정말 이제 근본적인 좀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짧게 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연구자 선생님께서 초반에 쓰셨던 부분이 그 이제 지방 의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의 어떤 경쟁 갈등 관계가 있다, 이제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처음에는 그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 보다. 그래서 끝까지 그 문제가 안 풀리더라고요. 나쁜가 보다, 이거 나쁘게 보시나 보다. 근데 또 오늘 발표를 해주시면서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풀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거기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화해지는, 네, 시원해지는 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협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대등성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차피 주민자치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정치의 일환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동네에 이제 가치자원들, 희소한 그 가치자원들을 어떻게 권위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주민들이 더욱더 만족하고 더욱 실감할 만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서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서 아마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네,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하실 때 결론부에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네, 뭐,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됐는데 최진원 교수님은 여러 가지를 많이 제시하셨는데 그 제시해 주신 그 모델 있잖아요. 저 협치 모델. 이런 쪽에다만 초점 맞춰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토론문은 길게 있어도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소개받은 경희대 최진원입니다. 저는 조성호 박사님 발제물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앞서 조성호 박사님께서 선행연구가 없었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어쨌든 오늘 발표했던 논문 자체가 이제 선도적이다 이렇게 또 자평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건국대학교가 창의적 혁신을 선도하는 학교다 이렇게 또 칭찬도 하시고 주민자치가 그걸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걸까 봤더니 조 박사님께서 퇴직이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퇴직 이후에 건국대학교에서 주민자치를 강의하시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일단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 특히 페리시를 통해서 한국의 어떤 이런 협치 모델, 주민자치 상급 조직을 만들어서 파트너가 되는 시군구회와 협치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실천적으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옆에 정성원 교수께서도 언급을 했는데 몇 가지 우리가 협치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주의 내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협치란 말을 거버넌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 민간 협력으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잘 조금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보충을 해놨습니다. 71페이지 3번에 이 거버넌스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제 생각에 거버먼트라는 말과 이 대의민주주의, 데모크라시라는 말과 비교해서 조금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말이 같다면 굳이 거버넌스라는 말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거죠. 효용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거버먼트, 통치라고 번역되는 거버먼트와 대의민주주의와는 조금 다른 결의 통치 양식으로서 이 거버넌스를 사용해야만이 그 본래의 의미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 의미가 없다면 굳이 뭐 민주주의로 하면 되는데 굳이 거버넌스란 말을 우리가 쓸 필요가 없겠죠. 그거는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낭비. 뭔가 좀 다른 거버먼트와도 좀 다르고 대의민주주의와도 좀 다른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통치 양식으로서
뭐 그걸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 과거에 그 거버먼트는 관이 주도를 하고 시민이라든가 주민이 쫓아가는 수동적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제 민관 협치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주민들의 주도성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뭐 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거버넌스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72페이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가로 세로 여러 사적, 공적, 제3섹터, 세로의 초국적, 국가적, 지방적 이렇게 가로 세로 곱하면 최소 9개 영역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지방 기업이라든가 지방 자치단체라든가 풀뿌리 단체, 풀뿌리 단체 안에는 당연히 주민자치 조직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행위자들을 가정해서 통치하는 어떤 이 다층적 모델 양식이 저는 거버넌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2페이지 5번째 보시면 조성호 박사님도 거버넌스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저도 조금 제가 볼 때 그 조성호 박사님이 소개한 모델은 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인 것 같습니다. 결과냐, 결과를 강조해야 되느냐, 과정을 강조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참여의 수준별 단계별 이런 어떤 과정으로 거버넌스 소개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 쿠이만이라는 사람이 거버닝 에즈 거버넌스라는 책에서 주체로서 참여의 주체로서 자율 거버넌스, 셀프 거버넌스, 코 거버넌스, 공동 거버넌스, 계층적 거버넌스, 하이라키컬 거버넌스. 그래서 이렇게 유형 분류를 한다면 주민자치회와 그 시군구회 그 이상 자치단체 간의 어떤 협치는 계층적 거버넌스라기보다는 자율 거버넌스 혹은 자율 거버넌스에 근거한 코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분석 틀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아까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정치적 배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성원 박사님께서도 권력 관계죠. 정치적 관계, 정치라는 것은 권력 관계의 문제인데 왜 어떤 중앙당 그 자율 거버넌스라든가 공동 거버넌스를 막는 구조적 방해물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중앙당의 어떤 공천이겠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어떤 간섭과 개입이고 특히 중앙 정부의 어떤 이런 중앙 집중적인 관료주의를 기반으로 한 어떤 다양한 행위자들을 주체로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포획 구조. 뭐 이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언급되지 않으면 협치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공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계속 나오는 게 대등하지 않다, 주체로 막고 있다라는 얘기를 언급을 안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구조적인 방해물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언급하지 않는 거버넌스 얘기는 굉장히 공허하고 결국 법 제도를 누가 만들 것인가 이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걸 또 의회에서 그걸 누가 막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국회의원과 지방 시도의원들이 그걸 다 맡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정치적으로 타파하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을 보여주지 않는 얘기, 그냥 법제도가 필요하다, 잘하자 이런 얘기는 되게 공허한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정치적인 이런 중앙 집권화된 이 관료 정치를 억압구조, 지배구조를 드러내야 되고 이걸 타파하려고 하는 몸부림 자체를 보여줘야만이 저는 협치가 실효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8번, 9번 구 박사님 얘기한 건 제가 다 아주 좋은 사례를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이 전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10번, 11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지역 단위로 통리반 단위의 주민자치협의회,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 시군구 단위의 어떤 주민자치회, 시도 단위의 주민자치협의회, 전국 주민자치 중앙회를 결성해서 각 단위 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주민자치회 중앙회는 자신의 산하의 사무국과 함께 별도로 시도 협치지원단, 시군구 협치지원단, 읍면동 협치지원단, 통리반 협치지원단 조직을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11번에 이건 단지 이제 법제도가 없기 때문에 현재 중앙회가
주민자치 중앙회가 뭐 이렇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1번에서 이걸 좀 법제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을 법률 안에다 이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더 나아가서 행정부 차원에서 표준조례 안에 이런 얘기를 넣어서 더 강제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다층적 단위의 주민자치 협의회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가칭 땡땡땡 주민자치회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명문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정성은 교수님 지방의회 입장에서 대등한 경기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사실상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더비라고 봅니다. 주민이 있고 자치단체가 있고 의회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더비 관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주민자치하고 직능자치 중보 아주 정치학자로서 예리하게 보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최진행 교수님 통해서 이렇게 아이디어 주시고 주민자치 협치단도 만들고 그런 부분 감사하고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거는 결론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하고 한국주민자치학회하고 한국지방의회학회는 협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사이좋게 앉아 계시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금 협치가 안 왔어 회장님이. 그렇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협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관여를 하면 안 돼요. 관여를 하면은 외국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그거를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여를 못 해요. 그거를 이래라 저래라. 그건 반칙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 시민단체를 집어넣어가지고 편법으로 하는 게 베네수엘라 모형이 있고 서울시는 아예 시민단체가 장악해버리게 해가지고 하는 이건 협치가 안 되는 거예요. 반칙이 협치가 안 되는 거죠. 관여를 하면 안 된다는 거하고 그리고 대등한 관계로 가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관여하면 협치가 깨져버려요. 근데 이제 관료들은 항상 관여하고 싶어 하죠. 의원님들도 관여하고 싶고. 그러려면 저는 고유 사무가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진행 교수님의 그 아이디어는 한번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빼먹어 한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거버넌스라는 개념의 핵심이 뭐냐? 지금까지 어떤 중앙 정부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었던 권력과 권위를 다양한 행위자들한테 위임 분산해서 참여시켜서 어떤 성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중앙 정부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었던 권력과 권위를 어떻게 다양한 행위자들한테 위임 분산 참여 협력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가 저는 성패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우리 전 회장님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모실 텐데 꼭 이 말은 내가 해야겠다 계시는 분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없으세요? 질문할 만한 그런 아니고요. 저는 그냥 비즈니스 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 그냥 일반 시민인데 여기 오게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요즘 트렌드하게 ESG라는 말이 있잖아요. ESG가 있는데 아까 G가 이제 거버넌스적인 건데 그 시장의 개념, 기업의 개념만은 보지 말고 뭔가 G를 ESG적 G가 아까 말씀하셨던 의회라든가 주민자치에서 좀 개량화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나와서 전혀 그건 마치 시장의 영역인 것처럼 말하는데 저는 이런 지방의회 학회나 자치학회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하여간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전 회장님 마지막으로 코멘트 해주시죠. 예,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주민자치 연구를 위해서 이제
뭐 제가 오늘 느꼈던 것에 관해서 그냥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의 시민이 시장이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숨어 있는 이제 내용이 뭐냐면 시민들은 시민답지 못하고 시장같이 하라는 거예요. 시민다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거는 허구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게 한번 느껴졌던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보충성 원리인데 여기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서브시디어리티에 관해서 연구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질성 안에서 수직적인 분권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어디 정치적인 힘이나 이제 경제적인 힘으로 무시하지 말라는 행정적인 권력으로 무시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보충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주민자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가톨릭 교회 그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나온 그 레눔 노바룸에서 나온 건데 그 가톨릭 교회는 교회라는 동질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그것을 사회에 적용 그대로 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한번 걸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들어서 저도 이제 숙제로 좀 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를 논의하는 데서 행정학적인 틀 안에서 동어 반복적인 논의가 너무 지루하고 오래 계속된다. 이게 정치적인 행정은 기관하고 임무만 자꾸 따지거든요. 주민자치회는 기관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임무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어떤 그 민주적인 절차를 부유해야 되는데 이게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민주적인 절차도 이제 그 보장되지 않아서 정치적인 의미를 상실해 버리고요.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그 사회 통합을 이루는 어떤 기제로 작동을 하는 과정들이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무시돼서 어떻게 보면 행정학적인 논의만으로는 주민자치에 관한 이제 근본적인 또 종합적인 성찰이 조금 이제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최진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시군구 협의회 문제인데 이때 나오는 문제가 어떤 게 있느냐면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등병 작대기 4개를 합해 놓는다고 그래서 병장이 못 된다라는 이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느냐는 건데 시군구 협의회를 읍면동 주민자치회장으로 모아 놓으면 이 사람들이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회를 위한 이익단체냐 아니면 정말 시군구 차원에서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하고 교육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협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조직인가라는 여기에 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큰 연구가 없었다라는 또 문제의식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도 참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의회하고 이제 주민자치하고 협치 문제인데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라는 고유성이 없이 의회에 협치한다 그러면 이거는 하수인 되는 수밖에 없고요. 이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라는 고유성 없이 시군구에 협치한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하수인 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 각자 고유성 없이 이제 협치라는 이름으로 나서는 시민단체는 행정서비스 하청기관에 불과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주민자치까지 하청을 해버려요. 이제 이런 경우에 자 협치라는 의미도 우리가 철학적으로 좀 이제는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오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문제를 가르쳐 주신 최원호 교수님 또 조성호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서 제가 사회자가 아니고 좌장이라고 썼으니까 저도 2, 3분간 한 말씀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많이 다녀보는데 답답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올바르게 잘 돼 있다는 존재를 인정한 가운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현황 이런 것을 가지고 지적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자치회는 잘못된 겁니다. 이게 뭐에 문제점이 있느냐? 대표성이 없는 주민자치회를 가지고 그걸 인정해서 거기에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주민에 의한 선출에 의한 주민자치회가 돼야 진짜 주민자치 아래에서부터 위에 주민자치가 되는데 그 얘기는 지금 안 하고 현황 가지고 뭐 잘했니 못했니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뭐 어떻게 바꿔야 되냐? 주민위원은 주민들 그 지역 주민위원이 선출한다라는 말로 바꿔야 돼요. 그 조항만 만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 의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소속된 지역의 주민자치회와 협치란 말은 싫어요. 누가 누구를 다스려요? 민치고 난 이제 관치고 난 다 싫어요. 제 역사학자지만 다 누가 누구를 다스립니까? 협력이죠. 협력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는 생활자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자치도 필요해요. 뭘 놔야 된다, 예산을 따야 된다, 뭐 하는 그거는 누가 해주냐? 지방 의원이 해주는 거예요. 그 지역 담당 의원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협력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 지방 의원이 보는 그 지역의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나 주민자치에서 하는 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충돌이죠.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조성호 박사님은 주민자치와 지방의회 갈등과 충돌에 대한 걸 분석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 말씀하신 학자들한테 학회, 의회 학회 뭐한테 해달라 그러면 동의와 반박이 안 돼요. 근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 중앙회의 역할이 잘못됐다. 주민자치 중앙회는 주민들에 의해서 뽑히는 주민자치회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한 주민자치 운동을 벌려야지 정권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대통령이 따라주고 장관이 따라주면 바뀔 것이다. 국회의원이 바뀔 것이다. 이거 근본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전 회장님한테 건의를 한다면 매일 보다시피 하지만 건의한다면 주민자치 중앙회는 바로 주민이 주민자치위원을 뽑는다는 그 전제하에 대한 주민자치 운동을 벌려야지 근본적 해결이 되지. 지금 이 상태대로 계속 현황이 있는 요소들만 분석하고 욕하고 가봐야 이건 100년이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 주권을 강조해야 되는 이 운동이 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섹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